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초반 여자입니다. 참 안타까운 사연을 경험하게 돼서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마음이 좋지 않지만 그렇다고 눈 감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고, 이 문제 때문에 동서와도 사이가 상당히 안 좋아졌지만 저는 옳은 판단을 했다 생각합니다. 동서와도 가족이 된 지 벌써 20년이 흘러버렸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을 경험해왔고 서로 얼굴 붉히고 지지고 볶으면서 살아오다 보니 어느덧 이런 삶에 적응이 되어 버렸네요. 그런데 문제는 어느 날부터인가 동서가 저에게 이상할 만큼 잘해주기 시작했는데 좀 이상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형님, 오셨어요? 이번에도 제가 형님을 위해서 옷 몇 가지를 준비했는데 가지고 가서 입으세요. 사이즈도 괜찮죠? 또야? 매번 부를 때마다 안 입는 옷을 주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돼. 내가 옷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받으세요. 형님이 이런 옷을 언제 입어보겠어요? 저니까 챙겨주는 거예요. 계절이 바뀌면서 정리할 것들 중에 그나마 입을 만한 거 드리는 거니까 아무 말 하지 말고 가지고 가세요. 형님도 옷장에 꺼내지 않은 옷들 좀 처분하세요. 아끼면 뭐해요? 나중엔 다 낡아서 해질 텐데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으니까 형님도 버릴 건 버리고 제가 드리는 걸로 새로 채우시면 되겠네요.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뭐 어때서? 이것도 경민 아빠가 5년 전에 선물해 준 거야. 꽤 비싼 옷이라고. 동서도 멀쩡한 옷들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괜히 돈 낭비하지 말고 최대한 아끼면서 살아. 신중하게 결정하고 골랐으면 나한테 좋겠어? 기분 따라 아무거나 막 사 입으니까 결국 이런 일이 생기는 거잖아. 동서 때문에 우리 집에 있는 옷장도 꽉 찼어. 원래 버는 만큼 쓴다고. 형님네는 없이 사니까 옷 하나를 사도 신중하게 결정하고 구매할지 몰라도 저희는 워낙 잘 사는 집안이라 돈도 많은데 이 정도 쓰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취미 같은 것들 있잖아요. 저는 쇼핑이 취미고 스트레스 푸는 요소예요. 솔직히 제가 드리는 옷들 보면 거의 다 재판매할 수 있는 명품 옷들이잖아요. 나이에 맞게 옷을 사는 건데 그게 뭐 잘못됐어요? 이제 볼일 끝났으니까 들어가세요. 조만간 또 부를 테니까 그때 다시 오세요. 동서의 집안은 워낙 부유해서 돈에 대한 씀씀이가 저희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달랐어요.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생각하고 주는 거니 일단 받았습니다. 딱 봐도 10번도 안 입은 것 같은 옷들이라 너무 아까웠었죠. 그런데 문제는 동서가 준 옷들은 옷장에 보관만 해둘 뿐 제가 직접 입은 적은 없었네요. 옷만 명품이기 때문에 다른 옷이나 가방에 매치가 되지 않더라고요. 동서야 워낙 고가의 물건들을 걸치고 있어서 명품 옷과 잘 어울리지만 저는 평범한 물건들을 들고 다니기 때문에 옷만 명품을 걸치기에는 균형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모임이 있을 때마다 동서는 저에게 불만을 가져왔었죠. 자기가 선물해준 옷을 왜 입지 않냐며 얼굴을 붉히길래 사정을 얘기하며 나중에 기회가 될 때 입기로 하고 그렇게 동서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어요. 바뀌면 잠깐 만나길 원하고 계셨죠. 큰 약속이 없던 터라 시간도 남아서 약속 장소로 나가게 되었고 저와 마주한 시모는 인상을 찌푸리면서 저에게 갑자기 짜증을 내기 시작하셨어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몰라 불만을 털어놓고 계신 시모를 보며 당황했네요. 너 이번에도 둘째한테 헌옷까지 받았니? 맏며느리나 돼선 막내한테 그런 걸 받아서 되겠어? 버리긴 싫다고 주는데 어떡해요. 제가 봐도 멀쩡해 보이는걸요? 그렇다고 받은 옷들을 의류 수거함에 넣을 순 없잖아요.
이 문제 때문에 저를 보자고 하신 건 아니시죠? 곧 경민 아빠 퇴근 시간이라 저녁 준비해야 돼서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이번에 봉사활동에 참석을 좀 해야 되는데 너도 함께 왔으면 좋겠는데 괜찮지? 너희 시아버지가 사업차 이미지 좀 쌓으려고 봉사활동에 참석하신다는데 일손이 필요할 것 같아서 웬만하면 참석해줬으면 좋겠다. 어느 정도 수고비는 줄 테니까 부담 갖지 말고 늦지 않게 오도록 해라. 그래도 꽤 영향력이 있으신 분들이 오시니까 웬만하면 최대한 갇혀 있고 나오는 게 좋을 거야. 봉사활동이요? 그때 시간이 있으면 도와드릴 수 있지만 순수한 목적이 아닌 이미지를 쌓으려고 참석하신다는 게 저로서 좀 그런데요. 아버님 사업이야 지금도 워낙 잘 돼서 크게 걱정 없을 것 같은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하나의 사업인 거야. 너희 시아버지가 여기까지 그냥 올라온 줄 알아?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하라는 대로 움직여라. 그리고 이건 내 아들 포약이니까 매일 저녁에 챙겨 먹이고. 요즘 끼니를 많이 거르니? 내 아들 얼굴 볼 때마다 얼굴이 헬쓱해져 있던데 내가 이런 거 챙기기 전에 네가 알아서 신경 써주면 얼마나 좋아? 꼭 이렇게 너를 불러서 건네줘야겠어? 시무가 저를 부른 이유를 알고 난 이후 기분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지만 일단 집안일이라 어쩔 수 없이 참석을 하기로 결정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 시모와 잠깐 만나서 나눴던 대화에 대해 설명을 해주며 챙겨주신 보약을 남편에게 건네주었어요. 건강관리 때문에 부쩍 운동량이 늘어서 살이 빠진 건데도 시모는 모든 걸 제 탓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신경 쓰지 말라면서 크게 문제 삼진 않았지만 저는 기분이 썩 좋은 건 아니었네요. 이런 일들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모임이 있거나 개인적으로 얼굴을 봤을 때 항상 시모는 저에게 잔소리만 늘어놓으셨어요.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고 넘어갈 순 있지만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지속되다 보니 저도 사람인지라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게 되더라고요. 오랜 세월 함께 알고 지낸 사이라 해도 절대 가까워질 수 없는 무언가가 저에게 항상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는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네요. 형식적으로 해야만 하는 것들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을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남편도 이런 제 모습을 보면서 잘하는 거라고 얘기하지만 시모는 이런 저를 좋은 시선으로 바라봐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없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결혼 초에는 저도 정말 많이 노력했었거든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상처뿐이라 저도 모르게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한 방어 수단의 행동이었는데 시모는 이런 제 마음을 전혀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관계가 봉사활동에 참석하게 되면서 시모의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보다 먼저 도착한 동서가 시모와 쿵짝을 맞추고 있었어요. 봉사를 하러 오신 분들과 서로 웃고 떠들며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제가 시모의 옆으로 다가가면서 주변 분들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형님, 오셨어요? 생각보다 좀 늦으셨네요. 오늘은 그래도 신경 좀 쓰셨네. 그 옷 제가 최근에 선물해 드린 거죠? 너는 왜 옷을 그렇게 입고 온 거야? 어차피 잡일은 네가 다 할 텐데 활동하기 편한 옷으로 입고 왔어야지. 적당히 깔끔하기만 하면 된다고 했잖아. 누가 나보고 명품 옷 걸치고 오라고 그랬니? 여기가 패션쇼 하는 데야? 나이 50이 넘었으면서 그 옷이 너한테 어울린다고 생각해? 얘는 적당히가 없어. 저기 일하신 아주머니한테 가서 작업복 좀 빌릴 수 있냐고 좀 여쭤봐라. 걸친 옷만 명품이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가품인데 빛이 날 일이 있겠어? 저 옷이 저희 막내 며느리가 안 입는 옷을 큰 며느리한테 선물해 준 건데요.
상판이 달라서 그런 건지 옷을 입어도 품격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거 있죠? 오히려 너무 창피해서 주변 시선을 의식하게 된다니까요. 그냥 길거리에서 파는 1000조가리 걸치는 게 쟤한테는 훨씬 어울리는데 평소에 하지도 않는 화장까지 짓게 해선 오늘따라 더 창피하게 느껴지네요. 그래도 나름 노력한 것 같은데 좋게 봐주세요. 원래 명품이라는 게 태어날 때부터 때깔이 다른 집안에서 자란 사람들이 입어야 그것에 품격이 묻어 나오는 거예요. 왜 천민 양반이 옛날부터 있었겠어요? 천민이 아무리 고급진 옷을 입는다 해도 그 신분이 어디 가겠어요? 겉에서 풍기는 이미지가 다른데요. 그래서 집안을 보고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큰아드님 결혼시키신 거 후회하시죠? 저도 큰며느님 얼굴 보는 게 이번이 처음이지만 여사님 집안의 며느님이라는 말에 좀 놀라긴 했네요. 도대체 저를 왜 불렀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씹을 거리가 없어서 데려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시모는 저를 보며 아랑곳하지 않고 험담을 하고 있었네요. 거기에다가 동서까지 맞장구 치면서 저를 더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었고, 제 기분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시부의 사업에 피해가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말 신경 많이 쓰고 온 거였는데, 가족인 저를 함부로 대하시는 시모에게 너무 큰 실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봉사단체에서 생활하시는 아주머님께서 작업복을 저에게 건네주셨고, 저는 그 옷으로 한복을 한 다음 시키는 일을 묵묵히 해왔어요. 그리고 그 옆에서는 시모와 동서가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봉사활동은 하지 않고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땀 흘리며 노동을 하고 있는 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있는 시모에게 너무 큰 실망을 하고 있는데, 멀리에서 검은색 고급 외제차가 여러 대 오더니 차 문이 열렸고 시모와 동서는 그 차를 보고 당황해하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 차에서 내린 사람은 저희 시아버지였네요. 다른 관계자분들과 인사를 주고받으면서 저희 쪽으로 가까이 오셨는데 표정이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시자마자 굳어진 얼굴로 제 앞으로 다가오셨고, 저는 얼굴에 흘리는 땀을 닦아내며 시부에게 인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언제나 무뚝뚝하셨던 시부가 안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들더니 저에게 건네 주셨네요. 내가 며느리 하나는 잘 뒀다니까. 땀을 흘리면서까지 봉사활동을 하고 있을 거라곤 생각지도 못했는데 작업복까지 입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너무 고마운데. 집안일에 언제나 묵묵히 솔선해서 나서주는 이런 며느리 솔직히 찾기 힘들지. 그런데 당신이랑 둘째는 여기에 봉사활동을 하러 온 거야? 아니면 수다 떨러 온 거야? 여기 명품 옷 자랑하러 왔어? 누가 잘 사나 못 사는지 평가로 온 자리야? 어떻게 된 게 우리 집안의 큰 며느리만 정상이야? 봉사활동을 하러 왔으면 최소한 하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커피 마시고 이 상황이 맞는 거야? 나 대신 일단 봉사활동하고 있으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당신이 지금 우리 집안 망신 다 시키고 있네. 그리고 너는 우리 집안의 막내 며느리면서 뭐가 그리 잘났다고 큰 며느리가 땀 흘리며 봉사활동하고 있는데 옆에서 커피나 홀짝거리고 있어? 분명 내가 올 거라고 하지 않았나? 정신 상태들이 그렇게 썩어 빠졌으니 이 사이가 발전이 없는 거야. 마음 같아서는 당신이랑 인연 끝내고 막내 며느리 너도 당장 내 아들과 이혼시키고 싶지만 오늘은 보는 눈이 워낙 많아서 일을 더 크게 만들지 않을 테니 당장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큰 며느리가 시키는 대로 어서 거들어줘. 날이 가면 갈수록 하는 짓들을 보면 실망을 안 할 수가 없어. 당장 엉덩이 안 뛰어? 시부가 예고 없이 나타난 순간 집안 분위기는 상당히 무거워졌고,
시무와 동서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신 시부의 말에 급하게 작업복으로 환복을 하게 되었네요. 그리곤 제 옆에 다급히 와서는 뭐부터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시길래 시모에게 제가 하고 있던 일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동서도 옆에서 저를 따라하며 눈치를 보고 있는데 작업복을 갈아입고 나오신 시부는 다른 쪽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걸 지켜보고 계셨던 시모가 갑자기 제 허벅지를 강하게 꼬집으셨네요. 너는 왜 이렇게 눈치가 없는 거야? 거기서 아무 말도 없이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뭐가 돼? 일부러 욕먹이려고 작정한 거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나오라고 하신 것도 어머님이 시키신 거고 저는 묵묵히 봉사활동만 하고 있었잖아요. 아버님이 오실 거라는 거 알고 계신 거 아니셨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저한테 얼굴만 비추고 인사만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왜 저한테만 봉사활동을 시키신 거예요? 일부러 그러신 거잖아요. 어머님이랑 동서는 다른 분들과 수다 떨고 있을 때 저는 진심으로 봉사를 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제가 왜 아버님 앞에서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죠? 솔직히 저도 어머님 말만 듣고 옷을 갖춰서 입고 온 건데 오히려 안 좋은 말들만 늘어놓으셨잖아요. 저는 온몸에 명품 안 걸치고 싶은 줄 알아요?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사치로 보이고 그 돈 모아서 제 자식들 결혼하는데 보태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될 것 같아 아끼면서 생활하는 건데 저를 지금 천민으로 낙인 찍으셨잖아요. 어머님이랑 동서는 양반 집안이니까 저를 아래로 보면서 커피들 마신 건데 제가 왜 그런 일들을 아버님께 포장을 해서 좋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양반이면 아버님처럼 저렇게 행동하시는 게 양반이시죠. 어머님이랑 동서가 하는 행동은 천민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쓸데없는 대화 주고받을 시간에 하나라도 봉사활동 도와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대충 알려드렸으니 여기는 알아서 마무리하세요. 저는 아버님 쪽으로 가서 일손 좀 도와드려야겠네요. 그리고 동서, 안 입는 옷 선물해 준 건 고마운데 험담할 거면 앞으로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 시모와 동서는 저를 보며 어이가 없다는 듯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멍한 상태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도 그동안 쌓여있던 것들이 한순간에 감정이 격해져서 아무 말이나 막 뱉어대고 있었네요. 그렇게 시부 옆에서 일손을 도와드렸고 바쁜 일정 때문에 중간에 시부가 먼저 돌아가셨는데 차를 타고 돌아가시자마자 시모와 동서는 작업하고 있던 물건들을 내동댕이 치면서 화가 잔뜩 올라온 상태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모와 동서는 눈빛으로 벌써 저를 가만두지 않았어요. 주변에 지켜보고 있는 눈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시부의 귀에 안 좋은 말들이 들어가게 되면 분명 폭풍이 휘몰아치게 될 걸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시모와 동서는 화를 삭히면서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봉사활동이 끝난 뒤 인사를 건네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예상했던 대로 시모와 동서가 저희 집 문을 세차게 두드리고 있었네요. 내가 올 거라는 거 뻔히 알고 있었으면서 문을 왜 이렇게 늦게 여는 거야? 너는 지금 나한테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어머님 때문에 상처받고 온 게 아무래도 제일 서운하네요. 이것 말고는 없는데요? 형님 때문에 어머님이랑 제가 아버님한테 욕을 먹었잖아요. 제가 만약에 형님이었으면 어머님이 지금까지 봉사를 하시다가 잠깐 쉬고 계신 거라고 변명이라도 했었을 거예요. 어떻게 눈치도 일이 없을 수가 있는 거죠? 이번에 아버님 눈빛 보니까 심상치 않았다고요. 지금까지 아버님한테 잘 보이려고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는지 아세요? 그런데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잖아요. 원래 가식적인 행동들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야. 동서가 그동안 아버님께 보여드렸던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다는 게 이번 일을 통해서 알 수 있으셨겠지. 그러니까 나처럼 있는 그대로 살면 된다니까. 왜 이렇게 삶을 어렵게 사는 거야? 형님이 저보다 잘난 게 뭐가 있다고 저를 함부로 판단하시는 건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누구에게 밉보인 적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어머님, 뭐라고 말씀 좀 해보세요. 이번 기회에 아주 강하게 혼을 내셔야 한다고요. 요즘 너무 풀어주셨나 봐요. 그러게. 그동안 내가 하도 잔소리를 해서 기가 죽은 것 같아 웬만하면 쓴소리 하지 않았는데 얘가 날이 가면 갈수록 기어오르려고 하네. 너는 시애미가 만만하니? 보잘것없는 너 같은 게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와 20년 넘게 생활하다 보니까 감을 잃은 거야? 신분 상승했다고 눈에 패는 게 없지? 오늘 일은 그냥 넘어가지는 못할 것 같다. 당장 내 아들한테 전화하거라. 이럴 줄 알았어. 당신이 하는 짓이 그럼 그렇지. 또 시작이야? 내가 뭐라고 그랬어? 나랑 살려면 최대한 숨죽이며 지내라고 했을 텐데. 엄마, 또 이 사람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할 만큼 했잖아요. 20년이나 넘게 지내왔으면 그만할 때도 됐는데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이 사람을 못 잡아먹어 안달이세요? 오늘 아버지께서 이 사람이 힘들게 봉사활동했다고 저녁 한 끼 먹자고 약속을 잡게 되었는데 엄마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아빠가 봉사활동하러 가셨을 때 쓴소리 좀 했는데 그게 이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혹시 몰라 저녁 식사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길래 설마 했거든요. 그런데 엄마는 정말 사람 질리게 하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동네 창피하게 여기서 이러지 말고 당장 돌아가세요. 재수 씨도 지금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 내 동생이 알고는 있나? 집에 돌아가서 괜히 부부싸움 하고 싶지 않으면 이제 그만하고 조용히 돌아가줬으면 좋겠는데요. 당신도 당분간 어머니랑 재수 씨 안 봤으면 좋겠어. 이래서 가족들끼리 모이면 안 된다니까. 남편과 시부가 올 거라고 예상하지 못한 시모와 동서는 화들짝 놀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뒤도 안 돌아보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시부가 시모의 성격을 워낙 잘 알고 계셔서 분명 저희 집에까지 찾아와 난리를 칠 거라는 걸 미리 예상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봉사활동할 때 저를 따로 부르셔서 남편과 함께 저녁이나 함께 하자며 약속을 잡으셨네요. 시부도 시모의 행동들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시부는 집안에 이혼이라는 흠을 남기고 싶지 않아 참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셨죠. 그날 이후 시모와 동서는 저에게 연락 한 통 하지 않았고 한동안 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서가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또 쇼핑을 해서 버려질 옷들이 쌓이다 보니 그걸 저에게 주려는 것 같아 보였죠. 쓸데없이 엮이고 싶지 않아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려는 순간 뒤에서 동서가 기다리고 있었는지 저를 부르며 다가오고 있었어요.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들고 있길래 한숨을 쉬며 저희 집 문을 열었고 동서는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내가 연락을 안 받은 이유를 알고 있을 텐데 왜 또 찾아온 거야? 나는 이제 옷을 그만 받고 싶다니까. 동서한테 옷을 받아봤자 나는 어차피 잘 입지도 않아. 그냥 가지고 돌아가줬으면 좋겠어. 차라리 다른 사람들한테 팔던 아니면 의류 수거함에 넣으면 되잖아. 나는 싫다는데 왜 자꾸 주려는지 모르겠네. 웬만하면 우리 특별한 행사 때 말곤 안 봤으면 좋겠어. 그래도 생각해서 가지고 왔는데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뭐 오고 싶어서 온 줄 알아요? 형님이 가족이고 하도 불쌍해 보여서 도와주려고 찾아온 거라고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받아두세요. 저 아니면 이런 거 구경이나 해보겠어요? 없이 살면서 뭘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호의나 고맙게 받으세요.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데도 힘들었는데 과일 정도는 내주셔야죠. 동서, 지금 나보고 입으라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꺼내놓은 옷가지들을 발로 미는 건 좀 아니지 않아? 내가 달라고 애원한 것도 아니고 동서가 안 입는 옷을 나한테 무작정 떠밀어 버리는 거잖아. 도대체 이유가 뭐야?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 그리고 우리 집안이 없이 산다고? 안 꾸미고 사치 안 부리면 없이 사는 거야? 우리가 동서 집안보다 못한 것뿐이지 웬만한 집안들보다는 잘 살고 있거든? 내가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한 번만 더 이런 행동한다면 그땐 나도 더 이상 안 참아. 저도 더 이상 생각 없이 막 나가는 동서를 봐줄 수 없었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사람을 난처하게 만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서는 제 말을 듣지도 않고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동서 앞에 경찰들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동서도 당황했는지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길래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경찰분들께 왜 동서를 연행해 가려고 하시냐며 물어본 순간 충격적인 말을 듣고 말았네요. 방금 이분께서 서지하고 계신 옷들이 전부 다 이 집에 가지고 들어가는 걸 목격했고요. 안에 있는 증거물품은 저희가 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따님께서 그동안 상당히 많은 옷들을 몰래 백화점에서 가지고 나온 게 CCTV에 전부 다 촬영이 되었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도 여러 군데 백화점을 돌아다니셨고 따님이 몰래 옷을 입고 나온 게 포착되었네요. 그럼 일단 집안에 있는 증거물품들은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주인분께서도 일단 증거물품을 숨겨주셨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추가적인 조사 진행이 있을 겁니다.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최근에 이분이 건네주신 옷을 입고 나가셨더라고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눈앞에 펼쳐졌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경찰분들의 수사에 협조를 도와드릴 수밖에 없었네요. 결국 저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서 이 사실을 아시게 된 시부모님과 저희 집안 그리고 동서 집안까지 전부 다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크게 문제가 없었지만 동서와 조카는 법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상태였어요.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던 옷들이 상당히 많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죄질이 무겁다는 걸 누가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동서와 조카는 한참 동안 수사가 진행이 되었고 동서는 자식의 범행을 숨긴 부분에 대해 법적인 처벌을 면하지 못했고 조카는 소년원에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조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태였어요. 알고 보니 도벽이 있었고 동서는 그런 사실을 숨기려고 지금까지 백화점에서 가지고 나온 옷들을 전부 다 저에게 떠넘기고 있던 거였습니다. 결국 이 문제 때문에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열렸고 도벽이라는 정신질환이 있는 조카를 어떻게 해야 할지 심사 및 결정을 하게 되었네요. 결국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이 한자리에 모였고 청소년들의 보호관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한 사람으로서 정신과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제가 심사원석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의논을 한 결과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범행은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가석방은 불가피하다고 판정 내리게 되었고 정신과 담당인 제가 소년원에서 조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반적인 정신과 의사가 아닌
소년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의 불완전한 심리 상태를 상담해주고 치료해주는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래서 일반 의사들과 다르게 수입이 적은 편이라 시모는 잘 사는 동서지방과 저를 무시했던 거였죠. 그리고 조카는 차후에 소년원에서 나와서도 보호관찰 대상으로 또 다른 문제를 막기 위해 상태가 호전됐을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감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 사실을 듣게 된 동서는 구치소에서 저와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고, 저를 본 순간 얼굴이 잿빛이 돼선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처음부터 자기 딸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저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자기 집안의 수치라서 도움을 청할 수 없었다며 이런 상태의 집안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지 않아서 계속 시간을 끌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죠. 동서는 자기 딸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게 저에게 부탁을 하면서 엄마로서 자기가 많이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니 참 안타깝더라고요. 앞으로 동서가 이번 일을 통해서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돈이 많은 집안이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지금 시대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급을 나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시모도 이번 일을 통해서 한동안 조용히 지내고 계시네요. 앞으로 가족 모두 서로 얼굴 붉히는 일 없이 잘 좀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하시는 일이 무엇이든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여러분들께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평생 함께할 거라 생각했던 남편에게 배신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이혼을 했지만 아직도 그때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가진 거 없이 시작을 했었어요. 젊은 게 재산이라고 열심히 살다 보면 저희 부부에게도 분명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저희의 계획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 마련이 되었을 때 아이를 가질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앞만 보며 달려왔었습니다. 둘이 맞벌이하면 쉽게 자리를 잡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그렇게 원룸에서 시작해 투룸으로 이사를 했고 틈틈이 청약을 넣으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죠.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 저희 부부에게도 기회라는 것이 찾아오더라고요. 청약이 당첨되었다는 문자가 도착하게 되었고 가진 재산 모두 탈탈 털어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하면서 저희가 계획했던 삶의 목표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저를 개인적으로 부르셨어요.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엄마는 아빠와 함께 분식집을 운영하고 계셨는데요. 아빠가 일찍 세상을 떠나시면서 모든 걸 혼자서 감당하셔야만 하시다 보니 날이 갈수록 건강이 안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주말에 남편과 자주 찾아뵈었는데 그날은 저만 따로 부르시길래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아 불안한 마음으로 분식집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었죠. 여자의 촉은 무시할 수 없는 게 엄마가 옆 건물의 부동산 사장님과 대화를 주고받고 계셨습니다. 엄마는 저를 보자마자 급하게 상황을 정리한 다음 밝게 웃으시며 반겨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떡볶이와 여러 가지 분식류를 제 앞에 내어주시며 많은 고민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엄마는 그늘진 얼굴로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어요. 엄마가 분식집을 운영한 지도 30년이 넘어가다 보니 이제 많이 지쳤는지 몸이 예전 같지가 않네. 그래서 좀 쉬고 싶어서 분식집을 이제 그만할까 생각 중이거든. 몇 년 전부터 계속 고민하고 있었는데
오늘에서야 결정을 하게 되었어. 너희 아빠와 함께 장사했던 추억이 담긴 이곳을 지금까지 떠나지 못했던 이유도 항상 이곳에 있으면 그래도 너희 아빠가 엄마 곁에 있어주는 느낌을 받고 있었거든. 어느 날 갑자기 분식집 문을 열며 들어올 것 같아서 지금까지 버티고 있었는데 나도 이제 늙어서 그런지 너희 아빠와 함께 했던 기억들도 희미해져 가고 있고 체력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해서 그만 장사를 접을까 생각하고 있었어. 잘 생각하셨어요. 제가 몇 년 전부터 엄마의 건강 문제 때문에 하루빨리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마음 잡으셨을 때 빨리 정리하는 게 좋아요. 엄마도 이제 좀 쉬시면서 저랑 좋은 곳도 많이 놀러 다니고 그동안 못했던 것들 전부 다 해봐요. 그런데 이런 문제로 저 혼자 따로 보자고 하신 거예요? 구이가 들어도 크게 상관없는 일 아니에요? 혹시 다른 이유가 또 있어요? 아무래도 이건 좀 예민한 문제라 우리 둘이 먼저 대화를 나눠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서. 너희가 이번에 청약에 당첨됐잖아. 그런데 둘이서 버는 돈도 많지 않고 아파트 들어가면 아이도 가질 텐데 그러다 보면 돈 들어갈 때가 얼마나 많겠어? 엄마가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들이랑 여기 분식집 처분하면 너희 아파트 금액은 맞춰줄 수 있을 것 같거든. 금전적인 얘기는 조심스러워서 나쁠 거 없으니 일단 너와 단둘이 대화를 좀 나눠보고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너만 부른 거야. 엄마,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저희 둘이 버는 돈이랑 대출 좀 받으면 충분히 금액 맞출 수 있어요. 급하게 할 필요 없으니까 저희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돼요. 엄마 몸부터 좀 챙기시고 그동안 분식집 때문에 못 갔던 병원도 좀 다니시면서 건강 관리부터 하세요. 엄마가 저를 따로 부른 이유는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부르신 거였어요. 평생 힘들게 모아두셨던 돈을 제가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엄마의 도움을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마음 불편하게 살고 싶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엄마는 반대로 제 삶이 조금 더 여유 있길 바라셔서 도와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만약 남편이 옆에서 금전적인 대화에 참여했다면 부부싸움이 날 것 같은 느낌이 확실하게 들었던 순간이었고 엄마의 결정이 옳았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엄마와 한참 동안 해결되지 않는 대화를 주고받다 보니 시간은 금세 저녁 시간이 되었고 나중에 다시 시간 약속을 잡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게 되었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걸 결정하기에는 저와 엄마와의 대화는 끝이 없었습니다. 엄마는 남편이 좋아하는 분식류들을 한가득 포장해서 주셨고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은 퇴근하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양손 가득 들고 온 분식류들을 보자 남편이 저 혼자 다녀왔냐며 바로 저희 엄마의 건강 상태부터 물어봐 주었습니다. 언제나 저희 엄마부터 챙기는 남편이 너무 고마웠고 엄마와 나눴던 문제에 대해 고민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엄마가 저를 따로 부를 만큼 조심해서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남편에겐 미안하지만 엄마와 나눴던 대화를 꺼내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해결되지도 않은 문제점에 대해 굳이 남편에게 말해서 일을 키우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날 이후 몇 번이나 엄마의 요청으로 분식집을 찾아가게 되었고 제 의견은 아예 반영하지 않고 밀어붙이려는 엄마의 모습이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 정도였어요. 저도 아이를 낳으면 엄마의 마음을 알 수 있다면서 지금까지 돈을 모은 이유도 제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어서 평생 동안 분식을 팔아서 모은 돈들이라며 허튼 곳에 쓰고 싶지 않다고 계속해서 저를 설득하셨습니다. 결국 엄마의 도움을 받는 걸로 결정을 하게 되면서 이런 상황을 남편에게도 설명을 하게 되었어요.
제 말에 많이 당황한 남편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며 저와 똑같은 반응을 보였지만 저희 엄마의 도움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시간을 더 빨리 단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얘기하면서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면 저희 엄마를 모셔야겠다는 예상치 못한 말을 꺼내 놓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엄마의 도움을 받아 신혼집 잔금을 치르게 되었고 그토록 바라던 새 아파트에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엄마도 이 집에서 함께 지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당신이 예전에 나한테 말했던 거 기억나? 최근에 엄마의 건강 상태가 더 안 좋아지셔서 계속 신경 쓰이는데 차라리 우리 집에서 함께 지내는 게 좀 더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당신 생각은 어때? 나야 뭐 당연히 장모님께서 들어오시길 바라지. 하지만 장모님이 그걸 원치 않으실걸? 말씀이라도 드려봤어. 아직 얘기는 안 해봤는데 분명 싫다고 하시겠지. 괜히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안 들어오실 것 같아. 그게 당연한 거야. 어느 부모가 자식한테 피해를 주고 싶어 하시겠어? 괜히 눈치만 보이게 된다니까. 어쩌면 혼자 계시는 게 속 편하실지 몰라. 나도 장모님 건강이 걱정되긴 하지만 섣불리 우리 집에 들어와서 지내시다가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 받으셔서 건강이 오히려 더 악화가 될 수도 있을걸? 뭐든지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소? 남편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엄마의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아 계속 신경이 쓰이고 있었죠. 병원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엄마의 건강은 점점 더 악화만 되어갔고 더 이상은 그냥 두고만 볼 수 없어 저와는 병원을 절대 가지 않겠다던 엄마를 모시고 좀 더 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본 결과 의사에게 충격적인 진단 결과를 듣고 말았습니다. 췌장에 암이 생긴 상태라 수술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이 사실을 미리 알고 계셨던 엄마는 그래서 분식집을 정리하신 거였고 이미 수술을 한다고 해서 좋아질 수 있는 확률도 없었다는 걸 아셔서 하나둘 정리를 하고 계셨던 거였네요. 저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상황이라 너무 큰 정신적 고통이 뒤따랐고 오래 버티지 못하실 거라는 의사의 말에 그 자리에서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췌장암이라는 게 초기에 발견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의사의 말에 기적을 바라볼 수 없냐고 여쭤봤지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습니다. 엄마도 이미 손을 쓰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저에게 계속 이 사실을 숨기고 계셨던 거였어요. 남은 기간은 길어야 6개월의 시간이 주어진 상태였고 저는 중병에 걸리신 엄마를 일단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니 꽤 시끌벅적한 소리가 현관문 밖에까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문을 열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네요.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연락도 안 받아서 우리 먼저 시작했지. 장모님도 오셨네? 이참에 잘 됐네. 오늘 급하게 집들이를 하게 됐어. 우리 부모님께서 신혼집 구경하고 싶다고 하셔서 갑자기 일이 이렇게 됐네. 괜찮지? 이참에 서둘러 끝내는 게 좋잖아.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나 했더니 사부인이랑 같이 있었네요. 이왕 오셨으니 함께 저녁이라도 같이 먹으면 되겠어요. 며느리가 전화를 하도 안 받아서 저희가 그냥 배달 음식 시켰어요. 신혼집이 어찌나 궁금하던지 너무 마음이 급해져서 참지 못하고 서둘러 오게 됐네요. 요즘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다는데 내가 봤을 때는 멀쩡해 보이는데? 분식집을 그만두시니까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셨나 보다. 그러게 제가 진작
그만 정리하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었잖아요. 서 있지 마시고 어서 들어오세요. 그런데 당신 얼굴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무슨 일 있었어? 눈도 빨개진 걸 보니까 설마 울은 거야?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우리 엄마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당신한테는 미안하지만 집들이는 나중에 다시 하면 안 될까? 사전에 계획된 것도 아니잖아.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니? 다음에 하자니? 사부인 몸 상태가 얼마나 안 좋길래 그만하라는 말까지 나오는 건데? 저희 엄마 몸이 많이 안 좋으세요. 오늘 병원 갔다 왔는데 췌장암이시래요. 그동안 정말 오래 버티셨다고 앞으로 6개월 정도의 시간밖에 안 남았다는데 지금 서 있는 것조차 많이 힘들거든요. 일단 저희 엄마 안정을 취하셔야 하니까 나중에 다시 하면 안 될까요? 기분 좋은 날 안 좋은 소식 전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집으로 돌아갔을 텐데 거리가 너무 멀어서 일단 휴식 좀 취하려고 잠깐 들렸거든요. 방에 들어가서 누워있으면 되니 저는 신경 쓰지 마시고 마저 식사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게 되겠어요? 벌써 사부인의 몸이 어떤 상태인지 벌써 다 들었는데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겠냐고요. 아들, 오늘은 일단 일이 이렇게 됐으니 나중에 다시 오도록 하마. 사부인께서도 일단 휴식을 취하셔야 한다잖니. 잠깐만요. 이제 막 시작하려는데 왜 가시려고 그래요? 장모님도 신경 쓰지 말고 마저 식사하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렇긴 한데 아무래도 영 신경 쓰여서 말이야. 우리도 힘들게 시간 내서 오긴 한 건데 어쩌겠니? 환자가 우선이잖아. 당신 잠깐 이리 좀 와봐. 나랑 따로 대화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오기 전에 나한테 전화 한 통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방금 내가 얘기했잖아. 우리 엄마의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셔서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그래서 연락을 받지도 주지도 못했다니까? 집들이야 나중에 해도 충분하잖아. 엄마가 마음 편히 쉴 수 있게 당신이 이해 좀 해주면 안 될까? 나 지금 당신이랑 얼굴 붉히면서 대화할 정도로 체력이 남아있지도 않고 정신적으로도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서 나도 시부모님 챙겨드리지 못해. 그래서 장모님은 언제까지 여기 계실 건데? 그렇다고 우리 부모님 돌려보내면 얼마나 서운해하시겠소? 설마 계속해서 여기에 계실 생각은 아니시지? 췌장암 걸리신 건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집에서 환자와 함께 지내는 건 좀 그렇지. 엄마는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내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지금 여유 있게 생활할 수 있는 게 누구 덕인지 벌써 잊었어? 아니, 장모님이 집이 없으신 것도 아니신데 그냥 택시 타고 보내드리면 되잖아. 나는 내일도 집들이가 잡혀 있다고. 회사 사람들까지 전부 다 오기로 했는데 그럼 그것도 취소해야 된다는 거야? 당신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장모님만 집으로 돌아가시면 아무 문제 없는 건데 꼭 이렇게까지 미련한 모습을 보여줘야만 되겠어? 당장 집으로 돌아가시라 해. 당신은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지금 다음날 집들이까지 잡았다고? 나한테는 지금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아놓고 무턱대고 당신 혼자서 일을 벌이면 어쩌자는 거야. 그리고 지금 엄마 혼자서 버틸 수 있는 몸이 아니라고 분명 얘기했잖아. 누군가 옆에 있어줘야 하는데 내가 당신 보고 옆에 있어주라고 했어? 그냥 오늘만 집들이 미뤄달라는 건데 췌장암 걸린 엄마 앞에서 불만을 털어놓는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엄마가 지원해주신 자금이 5억이나 된다고. 솔직히 이 집은 엄마 거나 다름없는데 이 정도는 충분히 대우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시다고. 당신은 나랑 엄마보다 집들이가 중요해?
이제야 알겠네. 장모님이 전부 다 계획이 있으셨던 거야. 일부러 우리한테 자금을 주시고 얹혀 사실 생각이셨던 거네. 그거 얼마나 된다고 고개를 드는 거야? 의사가 길어야 6개월이라고 말했으면 앞으로 1년은 거뜬히 넘어가실걸. 장모님 연세가 있으셔서 암도 진행 속도가 느려지거든. 내가 봤을 때 장모님 앞으로 한 2년은 더 사실 것 같은데? 저는 남편의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아 저도 모르게 얼굴을 향해 손을 올려붙이고 말았어요. 처음으로 남편에게 손을 대서 그런지 온몸이 떨려왔고 남편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결국 힘겹게 버티고 있던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다른 방에서 대화를 주고받고 있던 목소리가 거실에까지 전달이 되었는지 시부모님께서 방문을 두드리셨고 남편은 저에게 뺨을 허용해서 그런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상태였네요. 남편은 문을 열고 거실로 나가더니 이성을 잃어버렸는지 흥분을 감추지 못한 채 저희 엄마한테 막말을 퍼부으며 더욱더 난리를 치고 말았네요. 장모님 때문에 지금 이게 뭡니까? 갑자기 찾아오셔서는 암이라고 집들이 분위기 다 망치고 6개월밖에 시간이 없다면서 집에 눌러붙을 계획까지 세우시면 제가 반겨드릴 줄 아셨어요? 정말 속 보이시네요. 몸이 안 좋아질 거 뻔히 알고 계셨으니까 일부러 저희한테 5억 지어주고 병수발 들어달라는 거 아니었나요? 의사가 6개월 정도 예상한 거지. 앞으로 길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그걸 누가 알겠어요? 장모님께서 췌장암 걸릴 줄 아무도 몰랐던 것처럼 앞으로 살 날도 아무도 모른다고요. 내가 여길 오는 게 아니었는데 미안하게 됐네. 기분 좋게 집들이 하고 있었는데 분위기 망쳐서 속이 상했겠지. 여기에 머물러 있을 생각 없으니까 그만 흥분을 가라앉히고 이제 진정 좀 하겠나. 나도 피해를 주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고. 당신 정말 이런 사람이었어? 술도 얼마 먹지 않았으면서 어떻게 아픈 환자인 우리 엄마한테 상처되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가 있는 거야?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 이 집은 당신이랑 내가 마련한 게 아닌 엄마가 평생 동안 분식 팔아서 우리 잘 되라고 지원해 주신 돈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받을 때는 제일 좋아하던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신 엄마한테 감사해 하기는커녕 중병 걸린 엄마를 내치려 들어? 당신의 인간성을 충분히 알았으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당신이 이 집에 보탠 자금은 얼마 되지도 않잖아? 이혼하고 처분해 줄 테니까 당장 나가라고. 너 지금 이혼이라고 했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지금 이혼을 하자는 거야? 나는 불만도 얘기 못해? 장모님이 잘못하신 거 맞잖아. 기분 좋게 집들이 하고 있는데 조친 거 내 말이 틀렸어? 장모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사람이 이혼하자는데요. 엄마는 순식간에 몰려온 스트레스 때문인지 배를 움켜쥐셨고 식은땀을 흘리시며 고통스러워 하셨어요. 저는 엄마의 건강 상태에 큰 문제라도 생길까봐 일단 방으로 모신 뒤 침대에 눕혀 드렸네요. 시부모님도 남편에게 그만하라며 말리고 있었지만 남편은 이미 이성을 잃어버려 감정 조절이 되지 않는 상태였죠. 문제는 그동안 알게 모르게 쌓였던 감정들이 엄청나게 많았던지 쉬지 않고 막말을 뱉어대며 엄마가 누워 계신 방문을 발로 걷어차고 있었습니다. 결국 시부모님께서 힘으로 남편을 끌어 바깥바람 좀 쐬자며 밖으로 내보낸 뒤에야 상황은 마무리가 되었네요. 남편에게 너무 큰 실망을 받게 된 저는 더 이상 함께 살아가기에는 힘들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동안 저희 가족에게 보여주었던 행동들이 전부 가식이라는 걸 알 수 있었고
저희 엄마의 건강 상태에 대해 조금도 걱정해주지 않고 오히려 집들이만 중요하게 생각한 남편을 더는 제 삶에 포함시킬 마음이 없었네요. 그날 이후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저희 엄마의 건강 상태는 급격하게 안 좋아지셨고 시부모님께서 저와 개인적으로 만남을 가졌지만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편을 이해하라는 시부모의 말도 저는 받아들이기가 힘이 들었어요. 남편도 저와 다퉜던 일들에 대해 전부 다 기억을 하고 있으면서도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더 안 좋은 방향 쪽으로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남편에 대한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고 결국 저희는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죠. 저희가 그토록 원했던 신혼집은 처분을 한 뒤에 재산을 나눴고 남편은 2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을 거라며 막말을 뱉은 뒤 저희 부부는 등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하고 시간이 지나는 동안 저는 엄마를 보살펴 드리면서 남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었어요. 엄마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지내던 어느 날 엄마와 오랜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다가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옆에 누워 계신 엄마를 부르며 깨우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오열을 하고 말았어요. 더 이상 엄마는 제가 부르는 소리에 반응을 하지 않으셨고 깊은 잠에 빠지셨네요. 엄마와 함께했던 세월들이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면서 떠오른 기억들은 전부 다 제가 못해드린 기억뿐이었어요. 어렸을 적엔 온갖 투정만 가득했던 어린이였고 성인이 돼선 엄마에게 손을 벌리는 불효자였었네요. 모든 걸 아낌없이 내어주신 엄마는 그렇게 제 품에서 떠나고 마셨습니다. 엄마를 떠나보내드린 뒤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엄마라는 엄청나게 큰 존재가 제 곁에 더 이상 없다는 게 정신적으로 너무 견디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 동안 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다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일을 시작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엄마가 남겨주고 떠나신 재산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앞만 보며 정신없이 달려오다 보니 어느새 저는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체인점 몇 개 정도의 점포가 생길 정도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엄마에게 배운 노하우들로 이뤄낸 성과였어요. 제 삶이 이렇게까지 변하게 될 줄 몰랐지만 엄마가 한평생 만들어 오신 분식들에 대한 노하우들이 저에게 재산이 되었고 점점 더 발전되는 사업을 키워나갈 수 있었죠.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가던 어느 날 사무실 사람들과 사업 아이템에 대해 회의를 주고받고 있는데 밖에서 직원이 누군가 저에게 찾아왔다는 말을 하길래 회의가 끝난 후 저를 찾아왔다는 사람을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몇 년간 얼굴 한번 마주치지 않았던 전 남편이었네요. 왜 찾아왔는지 알 수 없었고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았던 얼굴을 또다시 제 앞에서 마주치자 과거의 기억들이 떠올라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내가 당신 마음 이해 못하는 거 아니야.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오죽했으면 당신한테 찾아왔겠어? 제발 나 좀 한 번만 도와줘. 그래도 우리 그때 일만 아니면 정말 괜찮은 사이였잖아. 당신도 알겠지만 내가 하는 일이 돈벌이가 좋지 않은데 우리 부모님께서 큰 사고를 당하셨거든. 음주운전 차량에 부딪히셔서 수술을 크게 하셔야 하는데 자금이 많이 부족해. 제발 좀 도와줘.
내가 당신을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알아? 어느 날 회사 사람들이 분식을 시켰는데 배달 주문 메뉴에 당신 얼굴이 찍혀 있더라고. 처음엔 잘못 봤나 했는데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있잖아. 확실하게 알 수 있었지. 당신이 성공한 것 같고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당신뿐인 것 같아서 이렇게 찾아온 거야. 나 한 번만 살려주면 안 될까? 그런데 잠깐만. 저기 명패에 왜 장모님 초남이 적혀 있는 거야? 당신이 대표 아니었어? 왜 대표가 당신이 아닌 장모님으로 되어 있는 거지? 설마 췌장암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난 거야? 정말 다행이네. 이참에 장모님 얼굴까지 뵙고 부탁 좀 드리면 되겠네. 내가 왜 당신을 도와줘야 하지? 나는 당신한테 좋은 기억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 그때 우리 엄마한테 난리쳤던 기억밖에 없다고.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야. 그리고 우리 엄마 세상 떠나신 지 한참 됐어. 당신이 조금이라도 신경을 썼다면 알 수는 있었다고. 저 명패는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만들어주신 분이 우리 엄마이기 때문에 감사를 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라도 엄마를 대표 자리에 앉혀드리고 싶었어. 나는 당신을 조금도 도와줄 생각 없으니까 기대조차 하지 마. 우리는 2번 다시 마주치면 안 될 사이야. 나는 당신의 인생이 무너졌으면 좋겠어. 나처럼 똑같은 아픔을 겪어보라고. 남편은 중역실에 있는 저희 엄마의 명패를 보자 땅을 치며 눈물을 흘렸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친다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애원하고 있었네요. 자신의 상황이 안 좋아지니 그제서야 잘못을 깨달은 남편이 정말 한심해 보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얼굴 볼 일 없을 거라며 남편을 회사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2번 다시 제 앞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마음이 편한 건 아니네요. 기억에 잊고 살았던 남편이 저에게 또다시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사고로 많이 위중하시다는 소식만 접한 상태이네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지만 남편의 인생이니 알아서 하겠죠.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 얼마나 큰 화를 불러일으켰는지 뼈저리게 느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 오랜 세월 함께 산다는 것 또한 축복인 것 같습니다. 제 삶은 한번 실패하게 되었지만 앞으로 남은 인생은 꽃이 피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살아왔었는데요. 초등학교 때 엄마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시고 장시간 집을 비우셔야 하는 문제 때문에 트럭 운전을 하시는 아빠를 따라다니면서 살아오다가 같이 일을 하시던 동료분의 가족에게 도움을 받아 학교 생활도 다시 하게 되었지만 짧으면 일주일, 길면 한 달 동안 아빠의 얼굴을 못 보면서 지내왔었어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먼저 세상을 떠난 엄마가 보고 싶어 거의 매일 저녁 눈물을 쏟아내며 살았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다 보니 어느새 중학생이 되었고 고등학교를 지나 성인의 나이가 된 다음 세상 밖으로 나와 독립을 하게 되었죠. 정말 외롭고 힘든 날들을 이겨낸 뒤에 찾아온 또 다른 삶은 저에게 많은 걸 주는 게 아닌 많은 걸 잃게 만드는 또 다른 길이었어요. 열심히 일해서 벌어온 돈은 모으기가 무섭게 여기저기에서 빠져나갔고 빚을 갚는데 대부분 사용이 되었죠. 항상 저에게 미안해하셨던 아빠는 잠을 이겨내가며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매일같이 장거리 운전을 하셨는데 수면 부족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졸음 운전을 하게 되면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결국 아빠마저 세상을 떠나시게 되는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네요.
아빠와 단둘이 개인적으로 시간을 보낸 적은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함께한 날들이 너무 적었더라고요. 좋았던 추억이라고 해봐야 아빠가 트럭 운전하시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기억밖에는 없었죠. 열심히 살면 행복이 찾아올 거라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저에게는 항상 불행만 가득했었어요. 이런 제 삶이 너무 싫었고 왜 살아가야 하는지 의미조차 알지 못했어요. 그저 숨만 붙어 있는 제 삶이 너무 싫게만 느껴졌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다 보니 저는 더욱더 소극적으로 바뀌게 되면서 매일같이 일이 끝나면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세상을 떠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소중한 사람을 곁에 두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 어느새 30대가 되어버렸고 제 삶을 받아들이며 살아가게 되었죠. 그런데 일하던 회사에서 새로운 직원이 들어왔는데 저와 나이대가 비슷했었어요. 다른 회사에서 오랜 기간 근무를 하다가 이사를 하게 되면서 저희 회사로 들어오게 되었었죠. 경력도 나쁘지 않았고 동료들에게 일을 잘한다고 인정까지 받을 정도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봐왔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저와 인연이 닿게 될 줄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함께 일을 하면서 대화를 자주 주고받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조금씩 가까워졌고 처음으로 연애를 하게 되면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네요. 남편은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건강 상태가 별로 좋지 않으셨죠. 제 인생을 조언해 줄 사람이 곁에 없었기 때문에 저는 남편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살아가다 보니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게 되었고 이혼을 할 수 없는 몸 상태라는 현실에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뭐라고 그랬어? 임신? 당신 약 안 먹었어? 어떻게 임신이 될 수 있는 거지? 우리는 상황이 안 좋아서 아기를 낳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었잖아. 우리 엄마 하나 간병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 임신까지 하게 되면 앞으로 돈 나갈 때가 훨씬 많아지잖아. 당신이 나랑 결혼하고 회사를 그만두면서 수익이 줄었는데 입 하나 더 딸리면 얼마나 신경 쓰이는 줄 알아? 나 혼자서 임신이 된 것도 아닌데 왜 내 탓을 하는 거야? 그리고 회사는 어머님 간병 때문에 하도 사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만두게 된 거잖아. 나도 이런 불안정한 가정 환경 속에 임신을 하게 된 게 좋은 줄 알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 당신이 그렇게까지 정색하지 않아도 출산하면 회사로 복귀할 테니 걱정하지 마. 누가 회사에서 당신 받아준다고 했어? 그냥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어머니 간병이나 신경 써. 그래야 내가 집안일에 관여를 안 할 거 아니야? 요즘 보면 어머니 안색도 많이 안 좋으신데 조금이라도 불편한 거 있으시면 신경 좀 써드리고. 내가 당신이랑 결혼한 이유가 어머님 간병이나 보려고 당신 택한 줄 알아? 임신한 나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당신은 알아? 병원에서도 오래 버티지 못하실 것 같다고 해서 별로 도움이 되지도 않는 약만 드리다 보니 매일 고통받고 계신데 당신은 어머님이 걱정도 안 되는지 술이나 퍼먹고 들어오고. 집안의 가장으로서 참 잘하는 짓이다. 우리 아빠는 예전에 가족을 위해 잠 한숨 못 자가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오셨는지 알아? 그렇게 미련하게 행동하시니까 결국 세상을 떠나신 거지. 나처럼 회사에서 쌓인 스트레스 술로 풀고 즐기면서 살아야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야. 내가 평생 죽어라 일만 하고 집에 들어와서 엄마 간병하면서 살아가려고 태어난 줄 알아? 그럼 나는 뭐 이런 삶이 좋아서 결혼을 했겠어? 이럴 거면 나한테 왜 잘해준 거야? 나 혼자 사는 게 훨씬 행복했었다고. 뭐 어쩌겠어. 이게 당신 인생인데. 그렇다고 뱃속에 있는 아이 지울 건 아니잖아.
어차피 낳아서 키울 거면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고 살아. 그래야 마음이 편한 거야. 스트레스 받는 게 태아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 알고 있지? 그만들 좀 해라. 어떻게 된 게 얼굴만 봤다 하면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내가 이 꼴 보려고 너희 결혼 허락한 줄 알아? 하루가 멀다 하고 남편과 싸우는 일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었어요. 이런 삶이 매일 지속되다 보니 저도 점점 지치게 되면서 남편과 그만하고 싶은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죠. 제가 어쩔 수 없이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건 뱃속의 아이도 있지만 한 번 만든 인연 쉽게 끊어낼 수 없다고 시모와 함께했던 소중한 순간들이 제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보다 시모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훨씬 길었기 때문에 그만큼 정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췌장암으로 힘들어하셔서 제 마음이 더 안 좋게 다가오고 있었죠. 하필 시어머니는 제 어렸을 적 저희 엄마와 느껴지는 분위기가 너무 비슷했었어요. 그래서 더 마음이 쓰였고 몸 상태가 좋아지시길 간절히 바랐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모는 버티기 힘들어 하셨고 저 혼자 남겨질 걸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셨는지 쉽게 눈을 감지 못하셨어요. 매일 하시는 말씀이 제가 너무 불쌍하다며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셨네요. 이런 힘든 상황 속에 남편이 하루빨리 정신을 차리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간다면 더는 바랄 게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큰 거를 바라는 것도 아닌데 한 번 사는 인생 제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우울증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남편의 날뛰는 모습은 저를 더욱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생활을 반복해서 살다가는 저도 제정신이 아닐 것 같아 모처럼 일찍 퇴근한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하지만 제가 원하는 답을 쉽게 주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가사를 하고 나는 밖에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야? 우리 엄마 간병하는 게 그리 싫어? 지금 내 말 뜻을 못 알아먹는 거야? 당신이 회사에서 힘들게 일하는 거 내가 모르는 거 아니잖아. 그런데 어머님이 하루가 다르게 몸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고 계시는데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갈 수는 없는 거 아니야? 당신은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셨으면 좋겠어? 나는 우리 부모님이 내 곁을 떠나셨을 때 정말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너무 괴롭고 슬펐는데 당신은 어머님을 짐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도 당신을 낳아주신 분이잖아. 그럼 기본적으로 해야 될 도리는 하고 다른 일을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나도 점점 배가 불러오고 몸도 무거워지는데 그래도 남자인 당신이 조금이라도 도와준다면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내 뱃속에 있는 우리 아이한테도 앞으로 좋은 아빠 엄마가 되어야 할 텐데 언제까지 불평만 늘어놓고 살 수는 없잖아. 내가 이렇게까지 부탁하는 건 정말 너무 힘들어서 그래. 도와줄 수 있는 거지? 생각 좀 해볼게. 솔직히 나 당신이랑 결혼하기 전에 정말 많이 힘들었거든. 회사에서 생활하는 게 즐거울 정도였어. 집에만 오면 고통받고 있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한숨밖에 안 나오더라고. 그런데 당신이랑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이제야 숨통이 좀 트였는데 이것까지 양보하라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조금만 더 고생해줘. 의사가 그랬잖아. 길어야 몇 달이라고. 약으로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데 목숨줄 부여잡아 봤자야. 시간이 다 해결해 주니까 그때 돼서 여행도 좀 가고 우리끼리 좋은 시간 보내면 되잖아. 뱃속의 아이도 신경 써서 키우면 되는 거니 몇 달만 더 참아봐. 당신 지금 그게 말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님이 하루라도 빨리 세상을 떠나셨으면 좋겠다는 거네? 누구 때문에 당신이 이 세상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건데 조금의 감정도 없이
그런 막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뱉는 거야? 이런 사람이었다는 걸 미리 알았다면 나는 당신이랑 결혼도 하지 않았을 거야. 앞으로 투명 인간 취급하면서 살 테니까 모든 건 혼자서 알아서 해. 당신이랑 엮여있는 모든 것들 하나도 도와주지 않을 거니까. 내가 그동안 살면서 알았던 사람들 중에 남편이라는 당신이 이 세상에서 제일 모진 사람 같아.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엔 그냥 이혼하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는 게 훨씬 낫겠어. 남편은 제 말이 듣고 싶지 않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그날도 어김없이 술 약속이 있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 버렸어요. 저는 그날 정말 많은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화가 나기도 했지만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저런 사람을 아빠라고 소개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과 대화하는 걸 전부 다 듣고 계셨던 시모도 남편의 말들이 충격으로 다가왔는지 숨죽이며 흐느끼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자포자기한 상태로 제 할 일을 묵묵히 해가며 남편과는 남남인 것처럼 집에서도 서로 아는 체 하지 않고 지내왔었어요. 시모의 건강 상태는 더욱더 악화가 되어갔고 힘겹게 버티시다가 결국 손주가 태어나는 것도 못 보신 채 세상을 떠나시고 마셨네요.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했고 남편은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집으로 들어오더니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은 채 저에게 그동안 수고했다는 말을 꺼내고 있었어요. 당신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어떻게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아? 지금 나보고 수고했다는 말이 나와? 그럼 내가 뭐라고 그래? 그동안 우리 엄마 간병한 거에 대해 수고했다고 얘기한 것 뿐이잖아. 덕분에 나는 편하게 지낼 수 있었고, 이제는 내 삶을 찾게 됐는데, 당연히 당신한테 고마워해야지. 임신하고도 10달 내내 간병하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 그래서 이제 당신한테도 자유를 줄 생각인데 괜찮지? 나한테 입이 닳도록 얘기했던 거 이제 들어주려고. 나도 진지하게 생각해봤는데 이혼하자고 얘기했던 거 들어줄게. 나도 당신이랑 사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었어. 간병해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 뿐이니까. 당신을 이용한 건 맞는데 그래도 사랑이 있으니까 결혼을 한 거지. 내가 아무하고나 살림을 차리겠어? 그동안 내가 당신한테 힘들게 한 게 있으면 이제 그만 털어버리고 새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한 번뿐인 인생은 소중한 거잖아. 나도 자유라는 걸 느껴보고 싶다. 아이가 태어나도 너무 걱정하지 마. 양육비는 지원해 줄게. 나한테 자유가 찾아왔는데 그 정도도 못 해주겠어? 그래서 내가 임신은 절대 안 된다고 했던 건데 당신만 힘들어지게 생겼잖아.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시니까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 거야? 이혼을 하자고? 지금까지 힘들게 어머님 간병한 나를 폐기 처리하겠다는 거네? 왜? 뱃속에 있는 아이가 당신의 인생길을 가로막을 것 같니? 또다시 발목을 잡힐까봐 그게 두려워서 이혼을 하자는 거야? 혼자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당신은 안 살아봤으니까 모르는 거야. 나는 한평생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거든?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봐. 시간이 지나고 분명 뼈저리게 후회할 날이 올 거야. 남편은 더 이상 제가 필요 없다며 그 자리에서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모든 걸 준비한 상태였습니다. 저도 더 이상의 미련은 남아있지 않아 서류에 서명을 하게 되었고 시모의 장례를 진행하게 되었네요. 남편은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서둘러 자신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길 바랐습니다. 남편과 이혼을 하고 남겨진 건 뱃속에 있는 아이밖에 없었고 순식간에 너무 많은 사건들이 저를 힘들게 했는지 진통이 시작되면서 고통스러워지자 서둘러 산부인과를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혼자서 이를 악물고 출산을 하게 되었고
그동안 뱃속에서 고생 많았을 아들을 품에 안아볼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이혼을 할 때 받았던 위자료와 그동안 제가 살면서 모았던 돈들로 다른 지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정말 개차반 같았던 남편이 제 옆에서 속을 썩이는 것보다 차라리 아이와 단둘이 살아가는 게 훨씬 더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또 다른 삶은 저에게 많은 변화를 주었고 제 아들에게는 저와 같은 아픔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연락 한 통 없었던 남편이 어느 날 저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당연히 받지 않았는데 문자를 남겼길래 확인을 해보는 순간 너무 놀라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전송된 사진 한 장과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남편의 핸드폰으로 저에게 보낸 문자였어요. 어쩔 수 없이 남편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게 되었고 의문의 여자가 알려주는 위치로 가서 직접 확인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은 어느 아파트 건물이었는데 택시에서 내린 저를 보며 누군가 다가왔고 그 사람을 뒤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딱 봐도 비싸 보이는 아파트였는데 엘리베이터는 30층에서 멈추었고 안내를 받아 문 앞에 서니 누군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저와 처음으로 마주하게 된 한 여자는 표정이 상당히 불편해 보이는 상태였어요. 저와 나이대가 비슷해 보이는 여자는 저를 안내해 방문을 여는 순간 남편이 호흡기를 달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에 전송되어 있던 사진과 똑같은 모습을 보고 있는데 제 옆에 있던 여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갑자기 저에게 무릎을 꿇으며 부탁을 하기 시작했어요. 두 분이서 이혼하셨다면서요? 저도 그냥 가볍게 즐기려고 만난 사이였는데 이 사람이 집착이 하도 심해서 제가 싫다는데도 끝까지 달라붙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하나 괜찮아 보여서 진지하게 만나보기로 했거든요. 제가 외로움을 많이 타는 성격이라 이 사람의 자상함에 결국 빠져버렸고 결혼까지 생각하며 연인 사이로 지내고 있었는데 저희 집에 부모님이 연락도 없이 찾아오셔서 이 사람이 집에 숨어 있다가 들켜버렸는데 저희 아빠가 화가 많이 나셨는지 난리를 치셨거든요. 그런 와중에 이 사람이 도망을 치는 걸 아빠가 사람들을 시켜서 붙잡으라고 지시를 내렸는데 그런 안 좋은 상황 속에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서 얼굴만 빼고 전신 마비가 되어버렸어요. 병원에서도 정상으로 돌아오기가 힘들다고 했어요. 사람이 죄책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 인생을 평생 이 사람 병간호만 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도움받을 곳도 없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다가 이 사람 핸드폰에 전부인 전화번호가 있길래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연락을 드린 거네요. 저 좀 도와주실 수 없으신가요? 금전적인 부분들은 제가 지원을 해 드릴게요. 보니까 상황도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제가 죄책감을 떨쳐버릴 수 있게 대신 옆자리를 지켜주실 수는 없으신가요? 원하시는 금액 얘기하시면 제가 부모님께 얘기해서 맞춰드리도록 할게요. 솔직히 이 사람이랑 결혼할 생각 조금도 없었거든요. 잠깐 즐기려고 만난 것 뿐인데 내 인생이 이렇게까지 망가질 줄 몰랐어요. 여기 아파트가 그래도 상당히 비싼 아파트거든요. 거기에다가 로열층이라 사시는 데는 문제 없을 거예요. 이 사람 인생을 대신 책임져 주신다면 이 집 바로 드릴 수 있어요. 사람 하나 살린다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둘이 좋아서 즐기고 만난 걸 처음 본 여자는 저에게 뒤수습을 해달라고 어이없는 말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말이라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죠. 남편은 병원에서 수술을 끝낸 뒤
이 여자가 병원에 들락거리는 걸 부모가 원치 않아 자리를 옮긴 듯 보였어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정도의 처참한 모습을 하고 눈을 감은 모습의 남편을 보고 있는데 정말 한심해 보였죠. 자유의 몸이 됐다고 기뻐하던 사람이 몇 달 만에 얼굴만 빼고 전신 마비가 되어 있는 상태로 제 앞에 누워 있는 걸 보니 그동안 저한테 주었던 아픔에 대한 업보 같았습니다. 여자는 잠시 뒤 남편이 깰 거라면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며 자리를 피해 주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잠시 뒤 남편이 고통스러운 얼굴로 눈을 떴고 힘겹게 누군가를 부르길래 제가 남편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말 한심하다. 자유를 찾겠다던 놈이 결국 이 꼴을 하고 누워있는 거야? 그러게 왜 하지도 않던 짓을 해서 이런 끔찍한 상황까지 만들어? 내가 뭐라고 그랬어? 언젠가 후회할 날이 찾아올 거라고 했지?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정도라며? 얼굴만 빼고 전신이 마비가 되었다는데 저 여자가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더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력으로 내 인생을 사겠다는 거야. 내가 당신을 책임지면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주겠대. 여기 아파트도 꽤 비싸 보이는데 그냥 주겠다고 하더라. 그런데 내가 어머님 병간호 정말 힘들었거든? 당신이 조금도 도와주지 않아서 그때만 생각하면 너무 끔찍한데 저 여자는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는 것 같더라고. 당신의 병간호를 내가 대신 해주길 원하고 있어. 한마디로 더 이상 데리고 놀 필요가 없어진 당신을 나한테 돈을 주고 폐기 처분하겠다는 거야. 정말 웃기지 않아?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건가 봐. 결국 자기가 저지른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분명 그에 따른 처벌이 뒤따른다는 거야. 당신도 이런 꼴이 될 줄 전혀 몰랐지? 그때는 내가 정말 미안해. 지금 생각해보니까 당신한테 그동안 못된 짓만 골라서 한 것 같아. 충분히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어. 내 옆에 있어주면 안 될까? 많은 거 바라지 않을게. 부탁이야. 그래도 우리 좋았던 기억들도 많잖아. 미안하지만 나는 당신 옆에서 평생 동안 수발들며 살고 싶지 않아. 저 여자도 지금 당장 나한테 모든 걸 떠넘기고 싶어서 금전적으로 지원해준다고 하지만 시간 좀 지나면 또 다른 모습으로 나를 대하겠지. 그동안 얼마나 아픈 경험을 많이 해왔는데 두 번 다시 똑같은 삶을 반복하고 싶지 않아. 당신의 인생이 곤두박질 치는 걸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볼 거야. 어떻게든 살려고 발버둥 쳐봐. 그래야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더욱더 열심히 살아가지. 사람 목숨 참 즐기다더니 그냥 세상 떠나면 될 것을 끝까지 여러 사람 피곤하게 만드는구나. 여자도 당신의 그 더러운 혀 때문에 속아 넘어간 피해자 중 한 사람이겠지. 그런데 어쩌겠어. 이런 경험을 해봐야 앞으로의 인생을 더욱더 조심해서 살아가지 않겠어?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일어나 보도록 할게. 전 남편은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떠나지 않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련도 없었고 돈 때문에 또다시 남편과 엮이고 싶지도 않았어요. 여자는 정말 많은 돈을 준다고 했지만 증명된 것도 아니었고 사람 마음 언제 변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힘들 것 같다며 인사를 한 뒤 집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제서야 본성을 드러낸 여자는 저에게 막말을 퍼붓기 시작했네요. 무슨 여자가 왜 이렇게 의심이 많아? 더럽게 안 넘어오네. 그쪽이 전부인이라 그래도 조금이나마 좋았던 감정이 남아있을 것 같아 불구가 된 저 사람 떠넘기려 했는데 그게 그렇게 싫었어? 하기야. 저 인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내가 많은 돈을 지어주겠어?
지나가다가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다시 한번 얼굴 마주하게 되면 그땐 나도 그쪽을 어떻게 할지 장담할 수 없거든요. 보는 눈만 없었어도 저 옆에 똑같이 누워있게 만들 수도 있다고. 세상이 그쪽이 원하는 대로 마음처럼 되는 줄 아세요?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는 당신이 잘못된 거죠. 원래 부유하게 자란 사람들은 전부 다 돈으로 해결하려 하나요?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요? 한번 해보세요. 그런다고 내가 눈 하나 깜빡할 줄 알아요? 여자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가만두지 않겠다며 난리를 쳤지만 갑자기 들어온 여자의 부모님을 보고 화들짝 놀라면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신 두 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고 저는 급하게 아파트에서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왔네요. 하마터면 제 인생까지 말아먹을 수 있었던 순간이라 온몸이 떨려왔어요. 분명 남편은 오래가지 못해 세상을 떠날지도 모르겠네요. 돈 많은 사람들이야 그런 거 하나쯤은 아무것도 아니겠죠. 저는 그날 이후로 핸드폰 번호도 바꾸고 혹시 몰라 다른 곳으로 다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아이를 지키기 위해 선택해야 될 일이었죠. 그렇게 두 번 다시 연락도 오지 않고 더 이상의 문제거리들은 생기지 않았지만 마음이 편한 건 아니네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제가 전 남편을 도와줄 마음이 전혀 없었고 배신감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전신마비가 되어 있는 모습을 봐도 전혀 동요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저와 돌아가신 시모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 충분히 뉘우치며 뼈저리게 후회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원하는 건 그거 하나네요. 앞으로 제 아이와 함께할 남은 인생은 꽃길만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언제나 축복이 함께하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